예, 안녕하세요. 어렵습니까? 전자회로 어려워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학문을 좀 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자회로나 이 공학계통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서 얼마만큼 자기가 자주 보느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는 결정됩니다. 지난번에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고 나가야 취업이 되고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벽을 넘으려면은 가장 큰 적이 누구라겠죠? 지난번에? 내 자신.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져요, 현면도. 쉽다 생각하고 자주 보면은 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전공자도 여기서 많이 와서 공부하고 방송사 다 들어갔고 공기업체 다 들어갔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이제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전부 성공이 나가요. 그런데 간혹 갔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있고 몇 번, 두 번, 세 번 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포기하고 갔다가 다시 나가봐도 안 되거든. 다시 와서 다시 하다가 또 간 사람도 있고 결국 성공에 간 사람도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뭐 방송사에 그 전문대생이 하나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 자체도 몰랐어요. 토익도 400점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해달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차피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제가 공기업체, 왜 취업 공기업체를 가야 되는지를 대강 얘기를 했었고 아주 기초적인 거, 반도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도 오셨고 또 어차피 이게 정립이 돼야만이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이 반도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증폭 발진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자회로 과목을 맡았는데 이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목의 기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기초를 다지시고 가시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맡은 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주 쉽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이걸 모르면은 스토리텔링 하십시오. 아하, 그렇구나. 아, 그러는 거구나. 이런 반도체 얘기하면 우리가 미시 세계, 양자역학, 굉장히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가시면은 충분히 이제 될 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간단히 한번 이거를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셨겠지만은 간단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원자가 이제 분자, 원자, 물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양자와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전자로 되어 있고, 이제 원자 핵은 양자, 원자 핵은 그 안에가 양자와 중성자가 되어 있고, 또 원자 번호, 양자수와 전자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질량은 양자의 질량은 거의 1840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은 저기 되게 이제 빨간 글씨로 마킹 됐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셔가지고 이거 익히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전자의 전하가 이렇게 되고요. 질량이 9.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kg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비전하 또 전자의 에너지, 가전자는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가에 돌고 있는 그래서 가전자라겠죠. 가치가 있는 전자라고 해서 가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바깥쪽에 두고 있는 전자가 이제 가전자고요. 이 가전자 수로 인해서 이제 원자 번호가 조개수, 원자 조개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유전자, 또 방출전자 얘기를 했었죠. 전공은 양전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캐리어, 자유전자와 전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캐리어는 온도가 상승하면은 전자의 흐름이 쉽게 흐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마킹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그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울리 베타율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한 양자 상태에, 양자의 준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총 전자수는 2의 N의 자승이 돼요. 그러니까 궤도 하나에는 2의 1승에 2 곱하기 1승에 1의 2승, 2는 2의 2승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2, 8,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되죠. 외곽이 32니까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는 이온 분자, NaCl 같은 경우는 이온입니다.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에서 이온 전자가 있고 공유결합. 이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 서로 외곽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를 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예를 들면 뭐 철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금속 전자가 되어 있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속은 예를 들면은 전체가 모든 전자들을 공유 상태로 공동 소유해서 자유전자 아주 쉽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분자결합 같은 경우에 뭐 CH4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수소결합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만 에너지 준위는 모든 전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 가지고 있는 이제 준위가 좀 달라지죠. 에너지 준위가 있고 기준 준위, 기저 준위가 있죠. 기저라는 것은 0도C 때 상태를 기저 상태라는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전위를 이제 기저 준위라고 한다는 얘기죠. 기저 준위, 기저 상태 이거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탈출 준위, 영준위란 얘기죠. 이거는 금속에서 자유전자가 할 때의 에너지 준위를 탈출 준위라 한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페르미 준위는 여기 이제 나중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 준위 이거를 이제 페르미 준위라 하고 또 이거는 확률 함수 2분의 1 어떤 전자의 점유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준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태 0도C 때는 이 사각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0도C보다도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런 상태 되거든요. 여기서 2분의 1 상태입니다. 2분의 1 상태를 이제 전체를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이제 페르미
페르미준이라고 합니다. 페르미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방출되고, 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가전자가 방출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자의 방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전자 방출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전자 방출이 있고, 그 다음에 냉응극 방출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자 방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전자 방출은 뭐냐면은 광전자가 금속에 빛을 쪼이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광전자거든요. 광전자에 보면은 이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겠죠. 방출된 전자는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람수는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최소의 에너지를 이람수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공기업체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도, 이런 것들도 다음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하고 또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전자 방출. 여기는 광전자는 금속에 빛을 쪼일 때 방출되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열전자는 뭐냐면은 빛을 가할 때, 열을 가하면은 이 전자가 방출되는 겁니다. 방출되는 건데 이렇게 구성된다. KT다. K는 볼트만 상수하고 여기 온도를 더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열전자 방출이고요. 그 다음에 냉응극 방출. 냉응극 방출은 뭐냐면은 전기장, 금속에다가 빛을 쪼인 것도 아니고 열을 가한 것도 아니고 강한 전개를 가하면 10의 8승 볼트 퍼 메타의 강전개를 가하면 금속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온도와 관계없이 전기장, 강한 전개를 가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쇼트키 현상이라든지 터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 쇼트키 현상도 다음에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예부 전개를 가하면은 방출이 이제 세운다는 얘기고, 터널 효과. 이걸 계속해서 전개를 가하면은 이게 터널 효과. 예를 들면은 이 정의장벽이 얇아져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없는 것처럼 통과되는 게 터널 효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냉응극 방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차 전자 방출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 진공관 같은 경우에 진공관에서 캐소드에서 전자 방출 나갈 때 전기가 세서 부딪히면은 그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튀어나와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게 2차 전자 방출입니다. 1차 전자가 충돌해서 다시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들. 2차적인 진공관에서 많이 일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전자 방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도체하고 반도체, 부도체. 뭐냐? 도체는 아까 금속같이 그 안에가 모든 자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조그마한 전압만 가해도 아니면 광을 써야든지 해도 잘 통하는 물질들, 그게 이제 도체가 되거든요. 금, 은, 금속 흑연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또 절연체는 목재나 플라스틱 같이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중간 정도, 반도체라는 얘기죠.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게르마늄이라든지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겁니다. 도체는 여기 전도대역, 가전자대, 금지대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도 반도체도 똑같아요. 전부 같이 되는데 모든 물질들을 여기서 가전자에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가서 전도대를 거쳐서 여기서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지대가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물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금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물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절연체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50 일렉트릭 볼트죠. 굉장히 크고 이거는 반도체는 이것보단 더 많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크게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튀어나가는 게 조그만 에너지만 가해도 튀어나가는 게 도체고 절연체는 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재나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이거 규소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들면 그 가전자대에서 가는데 여기는 일렉트릭 볼트. 예를 들면 여기는 50 일렉트릭 볼트인데 여기는 이 정도 1.1 일렉트릭 볼트라든지 0.67 일렉트릭 볼트. 실리콘과 게르마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물질들이 이제 도체하고 반도체로 구별이 된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금지대 폭으로 결정된다 했죠. 금지대 폭. 그 차이가 조금 약간씩 있습니다. 이거는 충만대와 전도대가 겹쳐진 물질이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전자대하고 이게 없는 게 거의 없는 게 이거다 전도대하고 가전자대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이제 도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도체. 여기 보면은 반도체 구조를 이렇게 대강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거는 평면적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물질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 360도 굉장히 얽혀 있어요. 실리콘, 갤레마늄 이런 구조가 있죠. 여기는 반도체는 분명히 실리 2개씩 결합이 되어 있죠. 반도체는 특별히 공유 결합을 합니다. 반도체.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시험 같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공유 결합을 한다. 네 쌍의 공유 결합. 이랑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울리 베타율에 의해서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실리콘이라든지 갤르마늄은 4족 원소거든요. 4족인데 8 정도 돼야 안정이 돼요. 8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 4족, 여기 4족이니까 주고받고 해서 8족을 유지해요. 안정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쉐어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반도체 구조로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반도체의 에너지대입니다. 이건 충만대. 여기는 모든 것은 모든 전자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가 가득 차 있고요. 여기 보면 금지대입니다. 여기 가전자대, 전도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모든 전자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대라는 거 밴드란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원자의 집합체 또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밴드가 있죠. 모든 원자 전자들의 집합이란 얘기죠. 이런 데가. 그래 밴드란 얘기죠. 이렇게 이제 반도체 에너지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충만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전자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전자들은 여기 보면 가전자, 같이 있는 밴드, 제일 가에 있는 밴드란 얘기죠. 직접 이게 외부로 방출될 수 있고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으면서 쉽게 전기 전도에 참여한다.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죠. 이런 가전자, 이 가전자에 대해서 모든 전자들이 방출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금지대.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에너지 갭이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금지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전자대에서 뛰어넘어야만이 그 정도 외부의 힘을 받아야만이 이게 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지대를 넘어야 폭을 뛰어넘어야 에너지에 대해서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전도대. 자유전자 상태로 존재하는 데 자유전자라는 얘기죠. 자유전자. 반대로 자유전자의 반대는 무슨 전자? 속박전자. 속박전자는 원자의 힘을 받고 있는
외부로 방출되기 힘든 상태를 속박 상태라고 하고 속박 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전자가 아닌 자유전자거든요. 이건 진성반도체입니다. 진성반도체. 예를 들면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의 종류는 진성반도체, 진성반도체가 있고, 진성반도체는 게르마늄하고 실리콘이에요. 그 불순물 반도체가 있죠.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불순물 반도체. 여기 보시면은 전혀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입니다. 전혀. 사족, 사가 원소란 얘기죠. 사가. 예외과학 전자가 사가란 얘기죠. 그게 이제 게르마늄하고 실리콘이란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페르미주의 얘기 나오죠.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2분의 1인 확률을 페르미준이라는데 전도대와 가전자들이 중간에 위치한다. 페르미준이는. 그러게 되고요. 여기는 아까 진성반도체 뭐 99.9999%의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불순물 반도체거든요.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 진성반도체, 여기 진성반도체에다가 게르마늄하고 실리콘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4가 원소거든요. 4가. 3가, 2가 이렇게 있죠. 뭐 5가도 있고 6가, 7가 있죠. 여기가 이제 4가 원소입니다. 여기다가 3가 원소를 합치든지 5가 원소를 합치는 겁니다. 5가. 이게 불순물 반도체예요.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 포함해서 보존성이 진성 반도체보다 높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이거는 진성 반도체는 절연물입니다. 절연체예요.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를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3가 원소와 5가 원소를 가지고 해서 불순물 첨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순물 첨가하는데 여기 보면은 도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3가를 합치면은 N형 반도체 돼. N. 여기 보면은 3가. 여기를 보면은 과잉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도너라고 하기도 하고 도너준이라고 해요. 도너. 5가. 여기다가 보면은 여기 3가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인, 납, 그 다음에 비소, 안티몬이죠? 안티몬. 이런 걸 섞어서 만드는 게 이제 N형 반도체 되거든요. N형 반도체가 되고 여기는 다수 캐리어는 전자, 소수는 전공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지대 중앙 위치에 이제 금지대 위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P형 반도체는 5가. 여기는 N형이거든요. N형. 여기는 P형입니다. P형인데 여기는 주로 억셉터 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물질들 붕소, 알루미늄, 갈륨 또 인디움 여기야 인디움 같은 물질을 섞어서 이제 P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런 게 이제 있고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고 소수는 전공입니다. 소수 전공. 여기는 반대로 P형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전공이고 소수는 전자로 되어 있죠.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가 있다. 이제 이것도 이제 P형 다이아몬드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삼가란 얘기죠. 게르마늄이고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렇게 구성됐다는 얘기죠. 갈륨 비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진성 반도체는 전자와 전공이 같은 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절연체라는 얘기입니다. 부도체라는 얘기죠. N형 반도체 다수는 전자고 소수는 전공이다. P형은 반대죠. 다수 캐리하는 전공이고 소수는 전자가 소수 캐리하고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불순물 반도체가 있고 또 화합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합물 반도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화합물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가 있는데 화합물 반도체는 갈륨 비수라든지 여기 보면은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이런 물질들 주로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산화동이라든지 뭐 CDS 유화카드뮴이라든지 황화카드뮴이라기도 합니다. 유화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지금 반도체 집적회로 IC회로 해서 주로 많이 쓰고 있죠. 뭐 레이저 다이오드라든지 다이오드 뭐 이런 데다가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성질들을 보면은 도체하고 반도체의 중간 성질인데 부의 온도 계수.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지더란 얘기죠. 부의 온도 계수가 있고 저항률이 감소하고 호효과, 강전효과, 열전효과들이 있다. 정류작용한다. 조금 더 뒤에 설명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성질들도 시험 같은 데 자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의한 그 전도 현상,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죠. 전기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다겠죠? 나머지 하나는 밀도차, 농도차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가 여기 디퓨전 전류가 있다겠어요. 확산 전류가 있다겠죠. 예, 그걸 있는데 예,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기억 아니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 돼 있거든요.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좀 필기를 좀 하면서 가볼게요. 반도체를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다 있죠. N형 반도체 있는데 이런 반도체를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여기 농도차, 예를 들면 이제 이쪽 농도하고 차가 있을 때 이렇게 흐르는 방법들, 이렇게 여기에 농도가 없다면 이렇게 가고 반대로 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은 전개, 예를 들면 이런 외부 전개를 가는 겁니다. 가하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여기 보면은 전개에 의한 전류,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이 전압을 여기다 걸어요. 전압을 걸면은 여기에 이 플러스가 플러스 쪽, 플러스에 있던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전부 오는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 쪽에는 이 플러스 성분들이 전공들이 전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고요. 이게 전개에 의한 전류가 됩니다.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확산 전류. 확산 전류 뭐냐면은 여기에 이쪽 여기다가 도핑할 때 여기다가 전자나 전공의 밀도차, 여기다 밀도차를 두면은 자체적으로 여기 밀도 높은 데서 밑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여기서 결합이 일어난 거죠. 재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것들, 이게 전류가 흐르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흐른다. 이게 확산 전류예요. 확산 전류. 그러니까 드리프트 전류하고 확산 전류 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저항률, 아까 이제 부의 온도계수, 이 정의 온도계수죠. 이걸 보면은 일반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왜냐면 가전자에 있던 전자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도대로 올라갑니다. 전도대로 올라가 전자들이 많이 차요. 많이 차면은 도전율 올라가요. 전류가 잘 통할 수 있죠. 통하면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의 온도계수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온도가 상승하면은 저항값이 증가해서 이렇게 금속체 같은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는 도전율이 올라가니까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부의 온도계수, 음의 온도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의 이제 성질입니다. 온도하고 이제 저항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효과들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하죠. 광전 효과인데 그 중에 보면은 광도전 효과하고 광기전 효과하고 루미넌스라고 있어요. 루미넌스. 여기를 볼까요? 광도전 효과. 빛을 쪼이면은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예요. 빛을 쪼이면 광도전. 빛을 쪼이는 게 광도전이란 얘기죠. 예를 들면은 빛을 쪼이면은 이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 가전자에 있던 전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있던 전자들이 이래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가 전도되고 여기가 금지되고 예를 들면 여기가 가전자인데 HF라는 이 광전자가 이게 쏘이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가전자에 대해 있는 전자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도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광도전 효과입니다. 광도전 효과를 얘기했었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황화카드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황화카드뮴 어디다 쓴다 했죠, 이거? 현관 같은데. 현관. 여러분, 이거는 조독에도 쓰고, 이렇게, 이런 것들. CDS라고 하죠. 현관에 보면은, 등 같은 데 보면은 옆에 있고, 옆에 조금 감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 빛의 크기, 세기가 닿으면은 이게 감지를 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이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그 황화카드뮴, CDS거든요. 이런 것들. 또 고속 스위치, 변조기로 쓴다. 이겁니다. 광도전 효과입니다. 광도전 효과. 그 다음에 광기전 효과가 있거든요. 광기전 효과. 광기전 효과는 빛을 쪼이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직접 그려보면은 빛을 쪼이면은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전력을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전력 생산. 여기 보면 보통 대표적인 게 포토 다이오드, 포토 TR,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솔라셀 있죠. 솔라셀. 이런 것들이 광기전력, 광을 쏘이면은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광기전 효과. 이런 것들이 광기전 효과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광 TR, 광 다이오드. 여기에 나와 있죠. P형 접합부에 빛을 쏘이면은 음의 기전력이 생겨서 이제 전력 생산한다는 얘기죠. 태양전지, 솔라셀이라는 얘기죠. 광기전 효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
뭐 태양전지가 무슨 효과를 이용한 거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뭐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루미네센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물체에 어떤 물체에 반도체 물체에다가 전기장을 쐬면은 전기장을 쐬면은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빛이. 예를 들면은 LED 같은 경우에 LED. 여러분 LED 뭐 실습하면서 해봤죠? 거기다가 반도체에다가 빛을 쏘이는 겁니다. 발광 효과. 여기 발광 현상이 있고 전자 발광. 이거는 뭐 루미네센스, 야광 도료, 뭐 전자 시계. 집에 같은 데 보면 불 꺼지면은 파랗게 램프 들어온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빛을 받아서 이게 발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빛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면 광기전 효과인데 이거는 빛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뭐 받으면은 전기장을 예를 들면 쐬면은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반대란 얘기죠. 이런 것들. 표시기. 예를 들면은 교통 표시 있죠. 야간에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뭐 도료 발라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루미네센스 현상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수광소자, 발광소자, 광결합소자, 찰상소자, CCD라고 했죠. CCD. 지금은 CCD를 이제 주로 우리가 카메라 같은 데 보면은 CCD 몇만 소자냐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 CCD, 찰상소자입니다. 이거는. 찰상소자고, 지금은 여기 CCD 지금 대신에 CMOS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 쓰고. 광결합소자, 포토카플라, 포토 아이솔레이터, 인터럽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포토카플라 이런 겁니다. 포토카플라가 되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신호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빛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발생하면은 이 TR이 여기서 인지해서 이쪽 연결한다든지 동작시킨다는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런 회로 목적이 뭐냐면은 아이솔레이트. 차단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전혀 별개라는 얘기죠. 빛에 의해 속도를 이제 연결을 다음 동작시키는 거예요. 이게 포토카플라고 포토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광소자, 광도전효과, 광도전소자, 광다이오드, 광TR, 태양전지, 수광소재라는 얘기죠. 빛을 받아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광소재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효과, 이거는 뭐냐면은 프레밍의 앤선 법칙을 이용해서 반도체 자장효과. 예를 들면 그림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서 전류를 흘리면은 자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프레밍 앤선 법칙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 보면은 주로 사용 목적이 자장 효과, 반도체도 자장 효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홀 효과랍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심화 과정에 들어갈 때 이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이런 의미들만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홀 효과다. 프레밍의 앤선 법칙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종류를 조사한다. 반도체 종류하고 N형, P형. N형이냐, P형이냐 이런 게 바꿔지겠죠. 그걸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게 이제 홀 효과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게 열전 효과. 열을 가했을 때 전기가 어떻게 통하느냐는 얘기. 열전 효과. 제베크 효과. 그 다음에 펠티어 효과. 그 다음에 톰슨 효과가 있습니다. 제베크 효과가 있고, 펠티어 효과가 있고, 톰슨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은 이제 펠티어 효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온도차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흐른다. 다시 말하면은 기전력 발생한다는 얘기죠. 기전력 발생.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면은 기전력 발생하면은 기전력. 다시 말하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온도 흡열,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온도 흡열이 하기도 하고 발열 하는 현상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른 금속이거든요. 이종금속인데 이거는 동종금속. 같은 금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자주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펠티어 효과에서 많이 나오고요. 펠티어 효과는 어디다 주로 활용하다 있죠? 가정집에서? 우리 집에서? 냉장고. 주로 냉장고에 많이 씁니다. 냉장고. 이거는 열 기전력. 이게 이제 기전력 발생할 때 쓰는 거고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P형과 N형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P형과 N형 반도체거든요. 이거를 기호로 그리면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P형. 여기는 에노드라고 하고 캐소드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다이오드의 중요한 기능들이 뭐뭐 있죠? 첫째는 정류를 하고 정류작용이 가장 크고 정류작용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쪽 방향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정류작용을 배웁니다만은 정류작용. 이러면 교류를 직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 이건 뭔 얘기냐면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는 못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오는 것은 이렇게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오드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열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는 무슨 상태냐? 이런 다이오드가 있는데 P형과 N형을 접합을 시켰더니 이 안에 있는 여기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뭐라겠죠? 다수 캐리어가
전자, 전공, 전공이죠. 여기는 소수케라는 전자죠. 전자. 여기는 N형은 뭐죠? 다수가 전자. 전자고 소수는 전공이에요. 여기 이쪽에 있던 접합을 시켰더니 외부 전원 연결 안 해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성분들, 전공들이 전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여기에 있던 또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 전자들이. 그런 나중에 이제 넘어가고 봤더니 이쪽에는 전체 마이너스 성분들만 남아있어 이렇게 이쪽에가. 그 여기는 마이너스가 넘어가 버리고 전자들이 넘어가고 남아있는 데가 여기가 플러스 성분이 남았더라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런 상태로 유지한 겁니다. 그게 열평형 상태거든요. 평형 상태.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Pn 접합. 여기는 P형들이 전부 다 넘어가고 여기 쪽에 N유형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접합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넘어가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성분들이 전자들이 있고 여기는 전공들만 이랬더란 얘기예요. 여기가 평형 상태, 여기가 이런 공백 상태에 있더란 얘기예요. 이 층을 무슨 층이라고 하죠? 공핍층, 전이장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평형 상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P형, N형이 따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합쳐보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얘기예요. 열평형 상태. 그게 이제 이렇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전류는 무슨 전류? 확산전류. 확산전류가 흘려서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전이장벽, 공핍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공핍층. 전개는 드리프트 운동. 아까 얘기했죠. 확산은 확산전류, 전개는 드리프트 전류. 공핍층은 여기는 이 관계는 이 형성되는 것은 농도에 따라 달라요. 농도가 많으면은 서로 많이 합쳐가지고 넓어진다는 얘기죠. 농도가 적으면은 굉장히 공핍층이 적겠죠.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열평형 상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전압.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이오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러한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이런 P형과 N형이 전류가 흐르도록 동작시킬 수 있도록 전압을 걸어주는 게 바이어스 전압이에요. 바이어스. 동작시키기 위해서 걸어주는 DC 전압을 바이어스 전압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바이어스 전압을 걸지 않으면은 아까 있죠. 열평형 상태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를 유지를 해요. 드리프트 전류, 확산 전류를 같이 해서 흘러서 열평형 상태를 유지해요. 나중에 공핍증이 되겠죠? 전이장벽 있죠?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이걸 볼까요? 순방향 보죠. 순방향. 여기인데 순방향이 뭐냐면은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이렇게 전공이죠. 전공이고 소수 캐리어는 이렇게 전자죠. 여기 다수 캐리어는 N형에서는 전자가 되겠죠. 이렇게 전자가 많죠. 이렇게 많은데 예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여기가 플러스입니까? 이쪽이 많았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를 거고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걸어주는 게 순방향이에요. 여기 걸어주면은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 전압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전압. 플러스 밀어요, 당겨요? 밀죠. 그럼 밀면 전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밀죠. 그럼 밀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공들은 다 이쪽으로 전부 간다는 얘기죠. 밀려서 나가고, 또 여기서 또 당겨. 마이너스. 이쪽 전공들을 전자가 이제 전부 끌어당기니까 전부 이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넘어오고, 반대로 전공은 다 넘어올 거고, 전자는 어떠냐? 여기가 마이너스. 전부 전자인데, 밀고, 당기니까 전부 전자가 이렇게 반대로 쭉 전부 넘어간다는 얘기죠.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요. 전류는 어디로 흐릅니까? 전류는 여기 P형에서 N형으로 흘러요. N형에서 P형으로 흘러요. 전자는,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전자는 이렇게 가죠.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전류하고 전자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하고 전자 방향이 반대거든요. 전자가 많이 이동하면은 전류는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순방향이라고 해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한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다 그래요. 이게 순방향입니다. 여기를 간단히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전공들이 전부 이동을 하고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이렇게 하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되죠. 그 뒤에 볼까요 한번? 여기는 그림 빠졌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역방향 바이어스는 반대로 이렇게 되죠. 역방향 바이어스는 여기를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체가 전공, 다수 캐리어가 전공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반대로 건다는 얘기, 이렇게. 반대의 전압을 걸어줘요. 여기가 플러스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마이너스 전자예요. 전자. 여기는 전부 전공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걸리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이 전공들이 이리 갈까요? 이쪽 가겠죠. 끌려가죠, 이쪽으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전자들은 이쪽 플러스 전압이니까 전부 이쪽 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가 전자는 전부 이리 몰릴 거고, 전공 이리 갈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역방향이에요. 나중에 이 세 개의 크기에 따라서 층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층? 공핍층이라고 그래요. 공핍층.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예요. 아주 쉽죠? 이게 쉬워요. 이거 원리만 알면은 아주 쉽게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때 볼까요, 한번? 예를 들면은, 잠깐요. 여기 보면은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은 다수 캐리어 할 때는 이렇게 돼요. 다수 캐리어는 이렇게 된다고요. 다수 캐리어. 그럼 여기 보면은 N형이가 소수 캐리어가 뭐가 있죠? 소수 캐리어가? 소수 캐리어 뭐가 있죠?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 소수 캐리어. 이게 다수 캐리어니까 소수 캐리어 전공이 있어요. 전공이. 여기는 뭐가 있을까? P형에는 소수 캐리어가 뭐가 있죠?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다수 캐리어는 역방향 걸면은 양쪽으로 해서 공핍이 생기는데, 이 내부에 실제로 보면 소수 캐리어, 적지만은 캐리어가 있어요. 이런 캐리어들은 여기서 뭐래요? 마이너스가 당겨.
당긴다고 이게. 이게 적지만은 이렇게 딸려간다고 이게. 외부적으로는 크게 큰 전압은 이렇게 걸려서 딱 공급이 생겼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소수캐리아는 적은 전류지만은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 여기서는 또 플러스니까 이 당겨서 이렇게 전류가 흘려요 또 소수캐리아. 다수캐리아 아니라 소수캐리아한 전류. 그런 전류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배웠어요? 누설 전류. 또 무슨 전류? 무슨 전류? 뭐 역방향 포화 전류라든지 이렇게 필요해요. 역포화 전류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소수 캐리한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예요. 소수 캐리한 전류. 다수 캐리아는 이렇게 움직이면 공급이 생기지만은 소수 캐리아 여기다가 조그마하게 써놨습니다. 역방향 포화 전류, 역포화 전류, 차단 전류, 누설 전류 이런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 이런 전류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TR 특성 다음에 이제 FET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전류들이 나중에는 잡음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소수 캐리한 전류들이 이렇게 흐르더라는 얘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 또 뭐냐면은 이제 항복 현상, 브레이크다운의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전압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면 이게 처음에는 적었는데 계속 커져 이렇게. 계속 커져서 이게 나중에는 가고 여기에 있는 이 소수 캐리아들이 나중에는 여기 소수 캐리아들이 부딪혀가지고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원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파괴 현상이 생겨요. 이게 이제 항복 현상. 뒤에 이제 배울 겁니다. 얼마 곧 나옵니다. 항복 현상. 블랙다운이라고 그래요. 다운 현상이 생겨 그래요. 눈 사태처럼 전자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대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게 역방향 전류가 점점 더 증가돼서 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거의 다 딱 완전히 역방향이 공핍층이 커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한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설명을 한 거죠.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